나 나갈 거니까 내일 당장 데리러 와라. 엄마, 또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내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아니, 엄마, 반년밖에 안 됐어요. 네가 반년을 여기서 살아볼래? 왜 도대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가둬두는 거 아니라며? 가둬두긴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줘라. 엄마, 안 그러면 다음 전화는 내 부고 소식일 거야. 뭐라고요? 콱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네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에다 데려다 놔. 너희한테 나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양명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자신이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70대부터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토록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죠. 그렇게 양 씨는 불붙은 폭탄처럼 이 집 저 집 옮겨지다 요양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나은 생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끔찍하다면 굳이 자식들 뜻에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 그만이었으니 말이죠. 양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4년 전에 74세의 나이로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 지 몇 년 되었죠. 밤 11시, 양 씨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끈거리는 통증에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소파를 짚고 몸을 세웠는데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으로 비틀거려야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서려 할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돌았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 양 씨는 CT와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본의 아니게 밤늦게 아들을 불러내게 되었죠.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요추염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동도 불편하시고 낙상 위험도 크니까 괜찮아질 때까지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 큰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45세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 딸과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양 씨는 금방 퇴원하기에 부르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상의할 것이 있다며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둘째인 딸 은주는 43세로 사위와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과 바로 옆에 분식집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소파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39세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느라 회사를 쉬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전화로 얘기했다시피 엄마 상태가 이래서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한 2, 3주 정도는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 의사 말이 그래. 아, 그래?
큰아들의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깨고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에 태어난 지 4개월 된 신생아가 있잖아. 요즘 소연이 잠도 못 자고 애만 봐. 나는 회사 나가야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자 서로 앞다투어 양 씨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피력했습니다. 나도 종일 일하고 김서방도 야간까지 혼자 편의점 보느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와중에 애들 학교나 학원도 신경 써야 해서.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식들 모두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올 줄은 양 씨도 자식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상상만 했던 일이 갑자기 눈앞에 닥치니 다들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남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양 씨를 평생 데리고 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모실게. 새언니도 일하는데 엄마를 어떻게 돌봐? 돌볼 필요 없어.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을게. 그러자 큰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인데요. 뭘. 결국 총대는 큰아들이 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반찬 같은 건 해줄 수 있어. 애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민폐만 끼치게 되네. 미안하다. 양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폐는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이 됐을 때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러 오셔야 하고요. 집에서는 찜질도 해주세요. 낙상 주의하시고요. 양 씨는 퇴원 후에 아들과 함께 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개와 약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낙상 방지 매트까지 주문을 해서 양 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양 씨는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이쪽 쓰세요. 가장 끝에 안쓰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창고처럼 쓰던 곳을 며느리가 미리 치워놓은 듯 했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고맙다. 아니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불편한 것은 당장에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한데 옷 갈아입는 것 좀 도와줄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높이 들거나 할 때도 아직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기에 곧 낫겠지만 그래도 며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옷 전부 갈아입으시게요? 아니, 윗도리만 갈아입으려고. 아, 네. 혹시 속옷이라도 갈아입혀달라는 뜻으로 들었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가 풀어졌습니다. 양 씨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의 무리한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해도 양 씨 스스로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그냥 아직 아픈 게 낫지 않아서 그런지 밤마다 자꾸만 뒤척이게 됐습니다. 현성이랑 방을 바꿔서 지내세요. 보다 못한 며느리가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자와 방을 잠시 바꿔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양 씨를 위한 임시 침대는 좁고 낮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대신에 좋은 손자의 침대를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애 방을 뺏어? 아니요. 어머님, 현성이가 불편하대요. 어머님 자꾸 새벽마다 끙끙대시는 것 같아서 잠을 잘 못 자겠대요. 예민한 손자가 양 씨 때문에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걱정되어 그런 것보다도
손자가 그러길 원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방을 바꾸면서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괴로웠습니다. 얹혀서 지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쿵쿵거리며 방을 바꿨습니다. 2주가 아니라 한 일주일만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낮 동안엔 양씨 혼자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 아니면 양씨의 생활 반경은 무척 좁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의 소파에만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엄마, 찜질 좀 해드릴게요. 아들이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이렇게 방에 와서 챙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양씨를 돌봤습니다. 씻을 때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병원에 갈 때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친절했던 며느리도 일주일이 지나가자 양씨만 보면 한숨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틀 뒤에 현성이 중간고사거든요. 현성이 시험 공부는 식탁에서 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 계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양씨는 끙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TV를 끄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축해드릴까요? 며느리가 그런 양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따 씻을 때 말씀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직접 씻겨주는 것은 아니었고 씻기까지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야근을 해서 며느리의 몫이 되었죠. 현성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어머님은 안 드세요? 아, 치킨? 네. 드시겠다고 하시면 방으로 가져다 드리고요. 듣기만 해도 며느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양씨는 누운 상태 그대로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만 자려는데 약을 안 먹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를 부르면 가져다 주겠지만 양씨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지 하나하나 수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건 혼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드시게요? 내가 먹을 테니까 치킨 마저 먹어. 양씨가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먹는데 손이 미끄러져 아량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며느리가 끙 소리와 함께 허리를 숙여서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얼른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양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바로 옆에서 식탁 밑에서의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보는 사람의 간담이 다 서늘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이후로는 양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뭐든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양씨의 존재를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는 거야?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도대체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야? 다들 사정이 있다잖아.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요즘에 머리도 빠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로. 아침 저녁으로만 좀 도와드리는 건데. 당신이 다 할 것도 아니잖아. 나도 일 때문에 바쁜데. 어머님 아침 저녁 차려드리고 점심에 드실 것 챙기고 찜질해드리고. 진짜 힘들어. 농담 아니야. 알아. 당신 고생하는 거 누가 몰라. 며칠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다른 형제들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 각자 이틀씩만 돌봐드리면 되겠네. 나 혼자 감당 못해. 이 나이에 시어머니 병수발하게 생겼어? 아이고, 알았어. 내일 은주한테 전화해 볼게.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같은 자식인데 요즘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때가 어느 땐데 참. 원래 이번 주말에 현성이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것도 못 가? 알았다 그러네. 은주한테 모시고 가라고 할게. 당신한테도 서운해. 아, 거참.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양 씨는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달갑지 못한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부부끼리 언쟁을 할 정도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니 말이죠. 양 씨는 아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양 씨는 아들의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으로 데려달라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은주가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의사도 그냥 2주 정도 보호자랑 같이 있으라고 한 거지. 웬만하면 그러다가 또 삐끗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딸이 편하긴 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다퉜으면 딸과 사위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양 씨는 딸의 집에서 더욱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딸 은준의 집은 큰아들네보다 훨씬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은 2개밖에 없었고 그중 하나는 초등학생 손주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 씨가 쓸만한 방은 없었죠. 양 씨가 도착하자마자 사위의 노골적인 표정에 양 씨는 곧장 돌아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온 다음 날 또다시 딸이 막내 아들과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아 몰라? 남동생에게 성질을 내고 있는 딸.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 반찬 챙겨주느라 아직 못 나갔어. 네 매형은 진작 출근했지. 어차피 낮에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잖아. 뭐? 애기가 무슨 상관이야. 누군 애기 안 키워봤니?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거절을 하는 것 같았고 딸은 왜 너만 빠지냐는 식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도 자기가 제일 여유 있으면 끝까지 모시면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몰라? 애들 아빠도 지금 저기압이라 눈치도 보이고 그래. 옳게도 당연히 싫겠지. 그래도 한번 물어놔봐. 나중에는 함께 큰아들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작은 며느리를 설득해보라고 달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식들의 속내를 알게 된 양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아니, 저녁은 안 먹을래. 배고프면 말해. 겉으로는 부모를 걱정하고 위하는 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와요. 아니야, 이제 내 집에 가야지. 모르는 채로 들었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양 씨는 다음 날 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혼자 지내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 씨도 내심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처럼 여겨지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더 있다가 가라니까. 우리 집 좁아서 그래? 아니면 은혁이네 집에라도 가보지. 딸은 그런 양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마터면 눈치 없이 굴 뻔했습니다. 물론 큰아들네 오래 있었던 것도 못할 짓을 한 모양이었고 말이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자식들에게 입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친 곳은 서서히 나았습니다. 병원도 혼자서 몇 번 더 갔는데 나중엔 멀쩡해졌죠. 그런데 2달쯤 뒤에 양 씨는 또다시 잠깐이나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었고 위험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자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자꾸만 어디가 편찮으시니까. 지난번에 밖에서 넘어지기도 하셨다면서요. 나이 들면 안 아픈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무슨 말이야? 어느 날 회의라도 하듯이 자식들이 양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시설?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어딘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자식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또 넘어지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 있으면 우리 다 바빠서 챙겨줄 수가 없어. 누가 챙겨주라고 해? 아니,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집보다 요양원이 좋다고 누가 그래?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고요. 아니야. 난 안 간다. 이상한 곳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싼 데도 아니고요. 요즘에 요양원 다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들이 말하는 요양원과 양 씨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내 집을 놔두고 요양원에서 지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양 씨는 죽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편찮으시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엄마. 무거운 아들의 말에 양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엄마, 자식들 말 좀 들어.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일단 들어가서 지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되지. 누가 가더나? 그게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에이, 그런데 아니야.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면회도 언제든 갈 수 있어. 그리고 정 못 지내겠으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그러면 나오면 되지. 근데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을걸?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을 거고 재밌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대. 집에 혼자 있는 것 있는 것 훨씬 좋아. 옆에서 딸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큰아들을 거들었습니다. 양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윽박을 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양 씨가 아팠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에 무턱대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잠깐만 지내볼게, 그럼. 그러자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가 상상하던 것처럼 지옥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말처럼 집보다 좋은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4인실이었고 철제 침대의 커튼으로 공간을 나눴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묘한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저귀 갈아야 할 시간이라서요. 보호사도 같은 냄새를 맡았는지 얼른 옆자리에 커튼을 쳤습니다. 양 씨의 좌측 침대에는 와상 상태의 노인이, 건너편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 씨는 침대에 몸을 기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 성화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적응할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1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지내던 집 말이에요.
이거는 부동산에 한번 내놔볼까요? 뭐? 부동산에 왜? 아니, 거기 지낼만 하시면 굳이 집을 이렇게 둘 필요도 없고요. 거기 한 달에 꽤 비싸거든요. 그 비용도 충당해야 하니까요. 금방 나갈 수도 있는데 집을 팔면 어떡해? 그리고 비용이 부담되는 거면 나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아, 알겠어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들과의 첫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 얘기를 꺼냈지만 양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보름쯤 지나자 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양 씨는 첫 보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새벽이면 맞은편 치매 노인이 엄마를 찾으며 자꾸만 울부짖는데 양 씨도 악몽을 꿨습니다.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고라니 같은 소리를 내는 노인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죠. 양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울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넣었다는 사실이 서러워 울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집에 가겠다 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 봐야 할 텐데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슬펐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바로 이곳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움직이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다 같이 이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걸음이 느린 양 씨를 담당 보호사는 무척 답답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학대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친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양 씨가 그동안 보아하니 정확하진 않아도 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투는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저귀를 갈고 행패 부리는 걸 제압하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보통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양 씨는 시간이 흐르면 자신도 그 노인들처럼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멀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자식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아들이랑 또 통화 못했나 보네. 저녁에 풀이 죽어있자 옆 침대에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노인이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을 걸었죠. 익숙해져야 해요. 맨날 바쁘다고 그러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다. 애들이 어쨌다. 그러다가 발길 뚝 끊는 거라고. 노인의 말에 양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양 씨가 최근 들어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양반처럼 정신줄 놓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노인이 건너편에 있는 치매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신 멀쩡하면 그게 더 고문이지. 그러고선 노인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꿈속에 머무르고 싶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양 씨도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전화, 방문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치매 노인이 오히려 부럽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치매에 걸린 노인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양 씨에게 자꾸 말을 걸었던 노인은 병실을 바꿨는지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치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없는지 늘 누워만 있었고 건너편 치매 노인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호사와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춘자 씨 아들이 어디 유명한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말? 근데 왜 안 와?
안 온 지 5년도 넘었대. 돈을 몇 년치를 다 내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더라고. 김춘자라면 새로 들어온 치매 환자였습니다. 꼭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만 같은 몰골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든 회사원이든 나이가 들면 모두 요양원에서 만나게 되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돌아왔는지 희미한 목소리로 김춘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꾸만 변호사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양 씨는 더욱 울적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식사 안 하면 안 돼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노인네가 정말 까다롭게 구네. 마지막 말은 양 씨의 귀에 겨우 들렸습니다. 자식들 방문이 뜸해지자 보호사도 양 씨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처럼 기분 나쁜 말을 하기도 했고 도움의 손길은 거칠어졌습니다. 양 씨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바쁘니? 나야 늘 바쁘지. 내가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주말에는 한 번 갈게.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어. 그래. 지낼만 하지? 그냥 그렇지. 나 언제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해봤어? 오빠랑? 엄마 나오게? 여기서 지내는 게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며.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있어. 재밌지 않아? 재미? 여러 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딸에게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꼭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 정해진 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눈길이 붙었고 괜히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곳이 재밌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충분히 있었잖냐? 그만 나가련다. 벌써요? 요양원에서 지낸 지 4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양 씨에게는 4년처럼 느껴졌지만 아들에게는 오히려 짧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몸도 아픈 곳 없고 허리도 다 나았어. 그런데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이유가 있냐? 그래도 거기가 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엄마 혼자 지내는 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혼자 충분히 잘 지낸다니까 그러네. 상의 좀 해보고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딸도 그랬고 양 씨가 나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양 씨는 또다시 눈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할 일이 없어 누워있다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문밖 쪽을 보는데 오히려 일은 양 씨의 병실 안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가에 있는 양 씨의 침대를 지나쳤습니다. 양 씨가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측에 있던 노인이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가슴이 오르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놀라서 묻자 보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다가 침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고 양 씨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부질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인데 몇 년을 그렇게 누워만 있다가 가족들 곁이 아닌 모르는 환자들 곁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다니. 그 마지막이 꼭 양 씨의 마지막인 듯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양 씨는 그날 이후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귀에까지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너희는 엄마를 이곳에 처박아 두고 행복하니? 양 씨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바라던 게 이런 것이었는지 말이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나 나갈 거니까 내일 당장 데리러 와라. 엄마,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내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양 씨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양 씨를 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반년밖에 안 됐어요. 네가 반년을 여기서 살아볼래? 왜 도대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가둬두는 거 아니라며? 가둬두긴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줘라. 엄마, 안 그러면 다음 전화는 내 부고 소식일 거야. 뭐라고요?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네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에다 데려다 놔. 너희한테 나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 소리만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이 아니라 당장 내보내줘.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집 냄새가 양 씨를 반겼습니다. 아들은 문 앞까지 양 씨를 데려다주고 급한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꼭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집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안방에서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장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늘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권리증과 같은 서류들이 있었죠. 다가가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다행히도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양 씨의 촉이 잘못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집 내놓으셨잖아요. 집 보러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집을 내놓다니요? 아, 아드님이신가? 금매로 내놓겠다고 몇 달 전에 연락 주셨었는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집 급하게 판다고 그러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요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이 집을 처분해버리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는 부동산 직원을 돌려보낸 뒤에 당장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사실을 추궁하자 아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취소했는데. 그러니까 내놓긴 했다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집 안 판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상해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해? 엄마가 계속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몰래 내 집을 팔려고 했어. 아니, 아들은 궁지에 몰린 듯 자꾸만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죠. 막말로 병원에 있으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엄마 나이 더 들고 혹시라도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집 처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팔자고 그렇게 저희들끼리 상의했어요. 아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고 은주도 그렇고 은석이도 그렇대요. 그러면 이 집 팔아서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게 맞잖아요. 뭐야? 엄마가 거기 계셨으면 모두가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 너희한테만 그런 거고 나는 거기서 죽으라는 거잖냐? 아니,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도 딱 반년만 들어갔다 와봐라. 그러자 입을 다무는 아들.
이제 더 이상 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 씨는 보란 듯이 전화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도 안 부를 테니까. 걱정 말어라.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재산이 너희한테 한 푼이라도 가는 경우는 없을 거야. 엄마, 남은 인생 가진 건 많지도 않지만 탈탈 털어서 다 쓰고 갈 거다. 양 씨는 집에서 아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얌전히 자식들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마터면 변호사 아들이 있던 죽은 그 노인처럼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 변호사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뭐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 사업 때문에 그랬다. 애들 때문에 그랬다.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차라리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을 택했습니다. 더는 들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 씨는 진정한 의미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없이 사는 게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덜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양 씨에게 바라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 부동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전에 계약하겠다는 분 계셨는데 전화해 보니까 아직 이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양 씨는 한 달 뒤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보금자리야 딴 곳에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부모를 짐짝 취급해 요양원에 넣고 집을 가로채려고 했던 자식들과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사는 게 맞았습니다. 양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겪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도 떠오르지 않는 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자식들은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